매부련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석희입니다. 한 주간 부동산 뉴스를 쉽고 빠르게 정리하는 주간 부동산 리뷰 2월 셋째 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상속세 이번엔 바뀔까입니다. 요즘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이 상당히 거세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나왔던 얘기였죠. 자,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 민주당은 이렇게 하겠고 국민의힘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게 맞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지금 현재 상속세가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으로 돼 있는데 이걸 각각 8억, 10억으로 올리면 18억까지 이 상속세가 면제가 된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대다수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 상속이 가능하지 않겠냐. 우리가 이렇게 좀 바꾸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멘트가 헤드라인으로 많이 뽑혔죠.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현행 상속세가 어떻게 됐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이게 지금 현재 상속세입니다. 우선은 과세표준과 세율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억 원 이하 과세표준에서 세율이 10%, 이렇게 해서 5억 20% 이렇게 쭉쭉 해서 30억 원 초과가 최고 세율 구간이고 무려 50%의 세율이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과표를 산정할 때 공제가 되는 금액이 있죠. 공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유리한 걸 이제 선택하면 되는데, 일단은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공제 5억 원은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그리고 일괄 공제가 있고 그 다음에 기초 공제, 인적 공제를 더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괄 공제는 그냥 가족이 얼마 있든 상관없이 그냥 5억 원 통으로 빼줄게, 요거고, 인적 공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2억 원 공제가 들어가고 자녀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공제액수가 높아지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현재는 자녀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한 명이 있고 자녀가 한 명이 있다. 그러면 기초공제 해봤자 2억에 5천만 원 더해서 2억 5천만 원이죠. 그럼 7억 5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대부분 일괄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적 공제로 혜택을 받으려면 자녀가 7명부터 돼야 일괄 공제보다 유리해지는 구조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걸 어떻게 바꾸자는 거죠? 배우자 공제 요거 10억으로 확 늘리고 일괄 공제도 5억에서 8억으로 확 늘리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3억, 5억 늘어나서 8억이 늘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공제가 8억이 늘어나게 되면 상속세를 안 내게 되는 분들은 몇 퍼센트나 될까? 지금 이게 2022년 기준 상속세를 내신 분들이 얼마고, 그 중에서 과표가 요 구간에 돼 있는 분들이 몇 퍼센트냐, 요건데 8억이 늘어나면 5억에서 10억 요 사이에 있는 분들 중에 혜택을 보시겠죠. 그래서 55% 내지 75% 사이에 뭐 한 60%쯤에서 숫자가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60% 정도가 상속세를 안 내게 되는 그런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이시죠? 상속세를 내시는 분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꾸자고 얘기한 상황이에요. 자, 근데 정부가 작년에 이미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민주당안이랑 정부안 두 개를 비교해보면 정부의 안인 동시에 이제 여당의 안이라고 봐야겠죠. 민주당은 임광현 의원 발의한 이 법안을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율이랑 과표는 지금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이 공제만 각각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확대하자는 거고, 반면에 정부 여당이 내놓은 거는 일단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자, 50%는 과하다, 요거를 이제 넣어놨고, 그리고 지금 이 최고 세율 구간이 아까 살펴봤다시피 30억 원 초과잖아요, 과표가. 요거를 아예 없애자. 10억 원 초과 40% 여기까지만 딱 냅두고 여긴 아예 없애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최저세율 구간도 현재는 1억 이하죠. 1억 이하인 10%인데 이거를 2억 이하까지로 확대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제 부분, 자녀 공제를 1인당 5억 원으로 바꾸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다르죠, 내용이. 자, 그래서 이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이렇게 바꾸자라고 말하면서 정부 여당의 안을 비판을 했죠. 다시 이제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면, 국민의힘 최고 세율 인하를 고집하고 있다. 수십, 수백, 수천억 원대 소수 자산가만 이익이다. 그러니까 30억 초과 구간이 사라지고 세율도 10%가 깎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정부를 이렇게 공격합니다. 우리는 부자 감세 반대야. 부자 감세 반대. 너네 안은 안 돼. 우리 안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부 여당은 요거에 대해서 아주 뾰족한 반박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고 세율 구간을 낮춰야 되는 이유, 그리고 요거 외에 이제 가업 상속 공제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그걸 해야 되는 이유는 요거 때문에 이제 기업이 힘든 일은 없어야 된다, 요런 주장을 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긴 한데, 이 공제 구간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뚜렷하게 비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비판할 만한 거리, 그러니까 민주당이 반박할 만한 거리를 찾아보면, 자녀 공제를 5억으로 늘린 거, 그러니까 일괄 공제를 건드리지 않고 인적 공제에서 자녀 공제를 5억으로 늘린 거는
아무래도 이제 출산, 아이를 많이 낳은 분들한테 좀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게 좀 깔려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반박을 한다면 우리께 더 낫다고 반박을 하려면 출산 장려가 좀 필요하지 않아? 일괄 공제 올리는 것보다 자녀 공제를 올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반박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빨리 좀 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여드렸던 요 정부안 요거 작년 7월에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매년 7월만 되면 상속세뿐만 아니라 모든 세법을 이렇게 바꿉시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12월까지 개정을 이뤄내서 내년도부터 세법을 바꾸는 걸 목표로 하는데, 그래서 7월에 나왔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나왔을 때도 별 얘기가 없었고, 결국에는 작년 12월에 이제 예산부수 법안이 세법이죠. 세법이 정해져야 예산이 얼마나 거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시면 상속세 완화, 밸류업세 혜택 불발이 됐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기회가 있었는데, 얘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안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아무래도 선거 때가 되다 보니까 우클릭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 빨리 좀 하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아파트 임대사업자 5년 만에 부활입니다. 최근에 이제 지방에서 미분양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을 거다라는 예고 기사들이 쏟아졌었죠. 정부가 이걸 심상치 않게 보고 있다. 그래서 19일 날 대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대책의 명칭은 미분양 대책이 아니라 지역 건설 경기 보완 방안. 그러니까 건설 경기에 대한 대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좀 더 큰 틀에서 보고 있는 거죠. 미분양만이 문제가 아니라 건설 경기 전반이 문제다 보고 있고, 근데 여기 안에 미분양 대책이 포함이 되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역 건설 경기 어떻게 보완할 거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지역 개발 사업 활성화 하겠다, SOC 예산 조기 집행하겠다,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요 안에 이제 미분양 대책이 포함이 돼 있었고, 공사비 부담 완화하겠다, 건설 사업 여건 개선하겠다, 이렇게 쭉쭉쭉 있었는데, 저희가 관심 갖고 있는 이 미분양 대책을 좀 살펴보면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아파트 등록 임대를 부활시키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현재는 이제 비아파트, 뭐 빌라 이런 것들은 등록 임대가 되고 있죠. 이미 등록 임대가 되고 있는데 아파트도 등록 임대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아파트냐, 지방에 준공업 미분양, 악성 미분양만 남은 게 되고, 그 다음에 전용 면적은 8호제곱 이하만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의무임대 기간은 10년으로 하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등록임대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죠? 세금 혜택이 상당히 쏠쏠합니다. 세금 산정 시 이제 주택수를 제외하는데, 일단은 취득세가 50에서 100%가 감면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면적에 따라서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감면 폭이 좀 달랐었고, 그 다음에 종부세, 양도세, 주택수에서 배제가 됩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3주택부터 세율이 달라지게 되는데 요거 없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양도세도 다주택자 중과에서 배제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세금 혜택이 부과가 되는 거죠. 이게 사실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이 됐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근데 그러다가 3년 만에 폐지를 했어요. 왜냐? 아파트 등록임대 활성화하겠다고 세금 혜택 줬더니 부자들이 주택 쓸어 담아서 다주택자들이 많아져서 집값이 올랐다, 뭐 이제 요런 논리로 민주당에서 폐지를 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현 정부에서 5년 만에 부활을 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법 개정 사항이에요. 법 개정 사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고, 이미 사실 권영진 의원이 이걸 발의를 했었습니다. 권영진 의원의 발의를 1월에 해서 예고가 돼 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2년 말 2023년 이때 요거를 다시 부활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지부진하다가 다시 또 꺼내든 대책입니다. 관건은 요거죠. 민주당이 찬성을 할까? 왜냐면 법 개정 사안인데, 게다가 민주당 정부에서 도입을 했다가 폐지를 했던, 자기 손으로 폐지를 했던 법안인데 찬성을 할까? 이건 좀 지켜볼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미분양 상황은 좀 심각해, 지방 중고급 미분양에 한해서 이렇게 열어주는 거는 공감해 라고 한다면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정부의 얘기는 그래서 이거죠. 지방 미분양 사서 살 때 취득세 덜 내고 10년 동안 세 놓으시면서 세 놓는 걸로 돈도 벌고,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 종부세도 덜 내실 거고, 그다음 10년 뒤에 집값이 올라서 팔 때는 양도세도 덜 내시니까 지방 중공업 미분양 사시면 돈 좀 되시지 않겠어요? 매입 등록임대 하시면 요 얘기인데 전제들이 좀 있죠. 함정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일단 지금 지방 아파트 가격이 좀 저렴한가? 요즘에 비싸 보이는데. 그리고 전월세 잘 나갈까? 그 다음에 지방 소멸이라는데 의무임대 10년 이후에 집값이 올라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이 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과연 요거는 법이 개정이 될지, 그리고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됐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방으로 달려가서 중고급 미분양을 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정책입니다. 두 번째로 눈여겨볼 대책은
미분양 아파트 나라가 사드리겠습니다. LH가 준공업 미분양 3천 가구를 매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세금 들여서 사는 거기 때문에 분양가보단 저렴하게 살 거고, 이렇게 산 거는 공공임대 등에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LH가 미분양을 직접 사겠다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산다면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 요 사이에 건설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서 LH가 한번 미분양을 매입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3년 동안 한 7천 가구 정도 매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매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대책들이 나왔는데 상당히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대책이라고 볼 수 있냐, 파격적인 대책이 없다, 그러면서 요건 왜 없어요? 라는 얘기가 나오죠. 첫 번째, 일단은 여당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얘기했던 게 있죠. DSR 규제 좀 완화해달라, 지방미분양 아파트 살 때 지금 40%인데 요거 좀 확 풀어달라 했는데, 금융위가 그거는 효과가 날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반박을 했고, 결국은 그래서 포함이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양도세 아예 면제해 주는 거. 저희가 한 3주, 2주 전에 지방미분양 문제라는 얘기를 다루면서 이명박 정부 때 5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 면제해 줬던 거, 요거 또 나오지 않을까?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결국엔 빠졌습니다. 그래서 건설업계에서는 상당히 불만에 찬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 앞에 나왔던 얘기들 새로울 것이다, 일도 없는 얘기들입니다. 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 제가 말씀드렸죠. 1월에 법안 발의됐고 2년 전에 이미 우리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던 상황이에요. 근데 당연히 여소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라서 추진이 못 되고 있었는데 또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발표를 한 거고, 지방 미분양 매입도 작년 PF 대책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CREC 올해 상반기 중으로 출시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언제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이것도 작년 PF 대책 때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되고 있는 건데 어떻게든 쥐어 짜내야 되니까 다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고 대책을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새로운 내용들이죠. 미분양 대책은 아니지만 건설경기 부양 대책으로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철도지하와 작년에 선도 사업을 어디 할지를 정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못했는데, 요거 일단 상반기 중에 빨리 좀 해가지고 건설경기 좀 부양하겠다. 상반기에 부산, 대전, 안산 세 곳이 나왔거든요. 이게 총 5.3조짜리 사업이라고 합니다. 요거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했고, 용인 반도체 산단 아시죠? 처인구에 있는 요것 때문에 이제 집값 많이 오르고 삼성전자가 300조 투자하겠다고 했던 그 산단입니다. 여기가 상반기 중에 요 산단에 대한 보상을 착수하고, 그다음에 요 산단 사이로 나는 도로가 있는데 도로공사도 한 8천억짜리인데 이거 발주를 하겠다. 그다음에 SOC 예산 조기 집행하겠다 이런 얘기 있었고, 그다음에 책임준공제도 합리화하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많이 나왔던 얘기죠. 책준이 조금 너무 건설사한테 과도하게 조금 부담을 많이 지우는 제도다. 이게 합리화,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사실 알고 들어갔었던 거 아닌가요? 이렇게 책임준공 확약을 맺고 들어갔던 거. 이것도 사실 좀 의문이긴 합니다. 이제 와서 이제 곡소리 나니까 풀어줘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도 어쨌든 3월 중에 발표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맹탕이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나왔다. 자, 마지막 뉴스는 개포동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가 주부리 할 때 주부리 뉴스를 선정하는 기준,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영향이 가는 뉴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뉴스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게 있으면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정책, 시장 이런 것들만 했는데 개별 단지에 대한 얘기들도 좀 해달라. 이게 사실 좀 하면 좀 재밌어가지고 이걸 좀 해달라는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기회가 될 때마다 좀 굵직한 것들이 나오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개포동의 마지막 퍼즐 어디죠? 바로 경우현이죠. 개포 경우현. 개포 경우현 정비 계획이 최근에 서울시 도계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입니다. 여기 경우현이 단지 3개를 합쳐놔서 경우현이에요. 개포 경남 아파트, 우성 3차, 현대 1차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이렇게 있고 우성 3차 이렇게, 현대 1차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합쳐서 통합 재건축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양재천이고 여기 타워팰리스 있죠. 그리고 여기 그 유명한 DH 퍼스트 와인파크 개포중을 1단지 재건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현 정비계획이 통과됐는데 일단 높이는 최고 49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건폐율은 50% 정도 이하로 하고 용적률이 300% 이하로 하겠다. 그 다음에 전체 2,320가구로 탈바꿈을 할 예정입니다. 요게 조감도예요. 요게 조감도. 요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본 조감도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양재천이 흐르고 있죠. 일단은 경우현 정비계획에서 특징적인 점을 살펴보면 양재천 입체 보행교를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요게 여기가 양재천이죠. 이쪽으로 이렇게 단지 안을 가로지르는 그런 보행교를 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가 개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 계획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1단지고 여기가 경우현인데 1단지 사이에도 이렇게 지금 통경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경관을 확보하기 위한, 탁 트인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이 통경축이 30m 폭으로 지금 이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현까지도 그걸 이어서 이렇게 내고, 그래서 여기도 비게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방금 살펴봤던 요
이 보행교까지 쭉 연결이 되도록. 그래서 여기가 대모산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구룡마을인데 대모산, 구룡마을, 개포중흥 1단지, 경우현, 양재천까지 쭉 이렇게 한 번에 이어지는 통경축 그리고 통로를 만들겠다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경우현 통합재건축이기 때문에 통합재건축을 하면 사실 좀 갈등이 있습니다. 이 다른 단지였는데 합치면 입지가 좀 섞이게 되죠. 가령 뭐 여기 있는 데가 양재천 가까운 데로 갈 수도 있고, 반대로 나는 경남 아파트인데 갑자기 현대나 우성 자리로 가게 되면 억울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제자리 재건축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원래 있던 자리에서 재건축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경남이 1046가구, 현대 1차가 645가구, 우성 3차가 629가구가 세워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현재는 면적별로 이렇게 짓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인데 요건 사실 많이 바뀌긴 합니다. 그래서 요건 참고로만 보시고 어쨌든 지금까지 계획은 이렇습니다. 5구가 거의 없네요. 5구가 거의 없어요. 경남 현대 자리에는 없고 우성 3차 자리에 4개 있습니다. 4개. 있는데 이제 임대죠. 나머지는. 자, 이렇게 개포 경우현 정비계획 살펴봤고, 그 다음 또 하나 여의도 시범 아파트 정비계획이 이건 고시가 됐습니다. 도계에 통과한 지는 좀 됐는데 확정이 돼서 고시가 됐어요. 시범 아파트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한강변이 보이는 그런 아파트인데, 자, 이렇게 정비계획이 마련이 됐습니다. 일단은 최고 높이 200m, 여의도는 높이 올라가죠. 한강변이고 해서. 그리고 또 이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이 있기 때문에 최고 200m, 층수는 65층,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400% 미만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범이 요렇게거든요. 근데 여기에 공원이 만들어질 예정이고 나머지 여기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마도 상가가 들어설 예정인 그런 빨갛게 칠해져 있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질 예정이고 요 사이가 공공보행로가 들어갈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십자로 가로지는 공공보행로가 생길 예정이에요. 그래서 현재까지 나온 단지 배치도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가 이제 공원, 문화시설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의도 시범이 사실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죠. 데이케어 센터가 들어가는 거, 이제 기부 채널로 데이케어 센터를 넣자고 했는데 주민분들이 반대를 하다가 서울시에서 아주 강하게 압박을 했죠. 시범은 여기도 역시나 신통기획으로 가는데, 신통기획 한 단지들 중에 정비사업 순서가 너무 지연이 되면 몇 개월 이상 지연, 몇 년 이상 지연이 되면 신통기획 취소할 거야. 너는 정비계획 다시 세워야 돼.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시범에서 어쩔 수 없죠. 데이케어 센터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해서 이번에 고시가 된 겁니다. 전체 2,473가구고 60제곱 이하가 308가구, 60에서 8호제곱이 1,181가구, 그리고 8호제곱 이상 대형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984가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우현과 여의도 시범 정비계획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틈나는 대로 여러분들 관심 가는 단지 재건축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틈틈이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간 시세 봐야겠죠. 주간 시세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말씀드리기 좀 착잡한데, 자, 일단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하락폭이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수도권도 좀 축소가 됐는데 서울이 상승폭이 지난주 0.02%에서 0.06%가 됐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이게 무슨 일인지 살펴보면, 자, 이게 이번 주 수도권 지역 주간 아파트 변동률 통계표, 지역별로 얼마나 올랐는지가 나왔는데, 이 토허제 오세훈 시장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송파가 한 주 만에 0.36%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대치동, 삼성동 이 포함된 그 청담동까지 포함된 강남이 0.27%가 올랐어요. 그리고 덩달아 서초랑 강동도 정말 급상승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도 저희가 썼었는데, 레드펠 40억, 리센츠 30억, 자고 나면 대치 잠실 신고가,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이후에 상당히 많은 신고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있죠. 강동까지, 그리고 반포까지 이 여파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삼청대잠에서 거래가 어려웠던 것들이 일단 쉽게 되는 게 가장 큰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가가 오르는 거는 두 번째고, 여기 어쨌든 전세를 못 끼기 때문에 거래가 상당히 어려운데 전세를 끼고 살 수 있게 되면 여기 진입하고 싶은 분들이 상당히 수월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가격도 오르게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판 분들은 어디 가시겠어요? 옆 동네로 가겠죠. 더 좋은 데로 가겠다고 하실 분들은 반포로 갈 거고, 그래 뭐 더 좋은 데로 가봤자 뭐하냐, 그냥 돈 좀 아껴서 딴 데다 쓰고 돈 들어갈 때 많은데 팔고 저희 뭐 강동이나 이번에 새로 생긴 올림픽파크 포레온 이런 데 가보자 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주변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동하지 않더라도 호가만 오르더라도 키 맞추기라는 게 있죠. 야, 옆집이 저렇게 오른다는데 우리도 이만큼 올려받아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이 주간 시세, 부동산원 시세에는 호가도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갈지, 그리고 또 과연 마용성 이런 데로 퍼질지도 예의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 분양 봐야겠죠. 다음 주 분양은 이렇습니다.
부산, 대구, 시장 좋지 않은 대구에도 어쨌든 분양이 나오고, 울산, 경남, 부울경에서만 다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고, 수도권에는 나오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그 다음 주 분양 얘기할 때마다, 그리고 저희가 임장대리 이런 거 할 때마다 지방은 왜 안 해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좀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잘 몰라서 함부로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출장도 가고 이러면 하고 싶거든요. 이게 뭐 사람이 많이 봐서 적게 봐서 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함부로 다룰 수가 없어서 다루지 못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젠간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전국으로 뻗어갈 수 있는 매부리가 된다면 그때 부산에 있는 곳, 뭐 전주에 있는 곳 이런 데 임장대리도 가보고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월 셋째 주 주간 부동산 리뷰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